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 전쟁에서 유엔이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의 분쟁이 아니라 냉전 시대 초기 국제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자유를 얻는 대신 새로운 분열의 시작을 맞게 됩니다.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했죠. 이것은 사실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반도 전체를 통일된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련과 미국, 두 초강대국이 한반도를 두고 대리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1948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정부를 수립합니다. 두 정부 모두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어요. 이때부터 38선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운명의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북한군 약 10만 명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어요. 이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전면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으로부터 최신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지원받아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 놓고 있었어요. 반면 남한의 국군은 장비도 부족하고 준비도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남한군과 미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명백한 침략 행위다 라고 선언하며 즉시 군사 개입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지, 특히 유엔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6월 25일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의 남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련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로 보이콧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엔에서는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련의 부재는 미국에게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소련이 참석했다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했을 텐데 그들이 없으니까 결의안 통과가 가능해진 거예요. 6월 25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82호를 9대 0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질적인 군사행동이 필요했으니까요. 6월 27일 더욱 중요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결의안 83호예요.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통과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찬성 7표, 반대 1표 유고슬라비아, 기권 2표 이집트, 인도로 가결되었거든요. 소련이 참석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결과였죠. 결의안 83호가 통과되면서 한국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제 단순한 한반도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유엔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제적 군사행동이 된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근거로 즉시 한반도에 미군을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1일 미 24사단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유엔군의 개입이 시작되었어요.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또 다른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결의안 84호를 통과시킨 거예요. 이 결의안은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통합군을 창설하고 이 군대가 유엔기 하에서 작전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군 사령관으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임명되었어요. 맥아더는 이미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자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유명했죠. 그의 임명은 미국과 유엔이 이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어요. 맥아더는 나는 유엔의 명령을 받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은 명실상부한 유엔 전쟁이 되었어요.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처칠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며 해군과 공군 파견을 약속했어요. 이어서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등이 전투부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터키의 참전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터키는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었는데 왜 참전했을까요? 터키 정부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하며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은 모든 자유국가의 의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는 NATO 가입을 위한 서방 세계와의 연대 의식도 큰 요인이었죠. 총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5개국이 의료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전쟁이 미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1950년 10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국이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거예요. 중국의 개입은 유엔에게는 큰 딜레마였습니다. 중국은 유엔 창립 멤버였지만 1949년 공산화 이후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의 공산정부는 유엔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어요. 1951년 2월 유엔 총회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군 30만 명이 한반도에 투입된 상태였어요.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맥아더 장군은 중국 본토 폭격과 타이완군의 한반도 투입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맥아더의 해임으로 이어졌어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유엔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부터 여러 차례 휴전 제안이 나왔어요. 인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네루 총리는 이 전쟁은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전쟁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어요. 1951년 7월 마침내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들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하지만 이 협상은 무려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어요. 유엔군은 강제 송환 반대를, 공산군은 전원 송환을 주장했거든요. 이 문제로 협상이 여러 번 결렬되기도 했어요.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판문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되었어요. 흥미롭게도
이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유엔군 총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서명했죠.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어 휴전 감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 기구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한국 전쟁은 유엔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유엔이 실제 군사행동을 통해 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전까지 유엔은 주로 중재와 조정 역할에 머물렀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 집단 안보의 실효성을 입증한 거죠. 둘째, 냉전 시대에서 유엔 안보리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소련이 보이콧하지 않았다면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안이 나오게 되었어요. 셋째, 유엔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주도했지만 다국적군이 유엔기 하에서 작전한다는 프레시던트를 만든 거죠. 그럼 각국은 왜 한국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단순히 유엔의 요청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경우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 정책의 연장선에서 참전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만약 한국에서 물러서면 공산주의가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이 작용한 거죠. 영국은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홍콩과 말레이 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처칠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면 유럽의 안보도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터키는 앞서 말했듯이 NATO 가입이 주요 목적이었죠. 터키 브리게이드는 용맹하게 싸워 용맹한 터키군이라는 명성을 얻었어요. 필리핀과 태국은 지리적으로 공산주의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필리핀은 내부적으로 공산 게릴라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승리가 자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ANZUS 조약을 통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유엔군의 구성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16개국에서 온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가장 많은 병력을 제공한 것은 당연히 미국이었죠. 최대 30만 명까지 투입했어요. 그 다음이 영국 1만 4천 명, 터키 1만 5천 명, 캐나다 2만 6천 명, 태국 1만 1천 명 순이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군인들이 함께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 문제로 작전에 차질을 빚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통합된 지휘 체계가 확립되면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각국 군인들 간의 우정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면서 진정한 동지가 되었던 거죠. 지금도 한국에는 각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유엔은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유엔 한국재건단 UNKRA 설치되어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재건을 도왔어요. 학교, 병원, 도로, 교량 등 기본 인프라 복구에 큰 역할을 했죠. 유니세프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WHO는 의료 지원을, UNESCO는 교육 복구를 담당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지원은 유엔이 단순히 군사기구가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국 전쟁은 유엔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첫째, 유엔이 실질적인 집단안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중재와 조정에 머물렀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 군사적 개입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둘째, 냉전 구조하에서 안보리의 한계도 명확해졌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0년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어요. 셋째, 유엔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통합된 군대는 아니었지만 다국적군이 유엔의 이름으로 작전한다는 선례를 만든 거죠. 넷째,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었어요. 군사, 정치적 개입뿐만 아니라 전후 재건과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한국 전쟁에서 유엔의 개입은 여러 우연과 필연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소련의 보이콧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없었다면 유엔군 파견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와 집단 안보에 대한 염원이라는 필연적 요소도 있었죠. 이 전쟁을 통해 유엔은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강대국 간의 대립 구조에서는 제약이 많다는 한계도 드러냈어요. 한국 전쟁은 분단이라는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침략에 맞서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었습니다.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죠. 오늘도 판문점에서는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70년 넘게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유엔의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전쟁에서 유엔이 개입하게 된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한반도의 분쟁이 아니라 냉전 시대 국제 질서를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유엔이 실질적인 집단 안보 기능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